자, 그럼 이제 앞으로 23일 동안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 전략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치중을 하십니까?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고, 또한 정광훈 목사께서 옥중에 계시니까 이 당을 알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알려왔고요. 예, 예. 저희들이 또 전략이 있어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당명을 알리려면 역시 신문 광고라든지 대중 집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신문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예. 광고도 낼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고 있고, 저희들은 비교적 우리 대상자가 운동 대상이랄까. 예. 우리 지지하는 계층이 개토릭,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광화문에 오신 모였던 세력들. 그러니까 십자가와 태극기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또 애국하는 우리 우파. 이런 쪽. 그게 비례대표를 우리가 지지해달라는 것이니까. 비교적 알리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타겟층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고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구분되어 있고 그게 늘 모이는 지역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언론이 대충 행동적 우파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편입니다. 한국 기성 언론이. 그래서 여기서 뭐 몇십만 명이 모여도 숫자도 막 줄여서 보도를 하고 그렇게 좀 푸대접을 하는데, 이게 선거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선거판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철수의 국민의당까지는 보도를 하는데 그 아래 정당, 근데 뭐 지금 자유공화당이라든지 요새 또 친박신당이라고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축소 보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지금은요, 과제인데. 이거는 매스미디어보다는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 SNS. 이게 훨씬 옛날에하고 선거운동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자신하십니까? 그럼요. 근데 오늘 여론조사 발표된 걸 보면은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여러 정당에서 이 이름이 아직 안 오르는데,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결정한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친박 신당은 한 2% 받는 걸로 나왔어요. 2% 받는 걸로. 근데 그거와 별도의 고정 타겟층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거에서는 SNS나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역시 기성 신문 방송이 중요하거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그래서 이번 선거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몇 % 득표의 의석수를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한 500만 명 이상이 지지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그러면 10석 이상인데요? 석은 몇 석이 되는지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그건 모르지만은 그 정도면 우리가 목표를 하고 싶어요. 목표를 한번 우리가 충분히 그 이상을 얻어야 된다 이 생각.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독교 모이는 게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교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중단했는데 선거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장이 좀 있죠. 지장이 있죠. 그걸 어떤 식으로 돌파? 저희들의 SNS로. 그렇게. 김문수 전 자유통일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자유공화당에서 탈당을 했고, 어제 보니까 그 사랑제일교회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감격적인 그런 재회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집회는 정광훈, 상징적인 인물이 정광훈 그리고 김문수 두 분이었거든요. 아직 콤비가 맞아요. 김문수 씨는 상당히 좌파 성향을 우파 성향으로 돌린 아주 이론가시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역시 성령에 충만한 분인데, 두 분이 콤비를 이뤄서 잘 해오다가 약간의 의견 차이로 갈라졌다가 다시 김문수
선생이 이제 탈당을 했는데 앞으로 기독자유통일당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작정입니까? 우선 김문수 저는 씨를. 김문수 지사를 굉장히 좀 좋은 분으로 봅니다. 예, 예. 그 애국적이고 또 깨끗하고 예. 그렇게 공직생활을 그렇게 해온 분으로 예.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잘 아시죠? 아는 사이고 예. 저한테 형님 이러고 예. 그런데 뭐 정광훈 목사님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우파 표를 확산하기 위해서 갔지 않나 싶어요. 공화당으로. 예. 근데 이제 그 의견 차이가 정말 그렇죠. 어려우니까. 의견 차이죠. 예. 그게 뭐 어떤 좀 한계에 부딪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들은 돌아오면 뭐 환영입니다. 아니, 그럼 이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이죠. 근데 그런 의견 타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타진을 했죠. 그럼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이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고. 쉰다는 이야기를 하죠. 쉬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럴 걸로 보고. 그럼 쉰다면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별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니, 쉬는 게 뭐 그렇게 뭐 한 달 이렇게 쉬니까 하루 푹 자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하루 푹 자면 돼요.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하루면 있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는 걸 환영하고요. 우리 김승규 원장님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런 아주 검사로서, 그리고 법무장관, 국정원장으로서 쭉 하시고, 또 다음에 또 기독교, 장로, 이런 이 캐리어를 겪은 분들은 정치에 발 디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중대한 결단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치 체험을 지금 한 달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우선 기독자유통일당은요, 서로 단합이 잘 됩니다.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계획대로 뭐 딴 데 신경 안 쓰고. 마음고생은 별로 안 하십니까? 마음고생 안 하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또 제가 뭐 정치하려는 사람이 아닌데 나왔으니까 더욱 그걸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게 잘 되려고. 우리 원장님이 연세가 한국 나이로 70 아닙니까? 그죠? 75입니다. 그러니까 44년생이시죠? 사실, 예. 만으로는 71입니다. 만으로는 76이시죠? 저는 7월생이니까. 예. 뭐, 미국식으로 하면 75. 네. 그런데 제가, 70대에 정치를 한 분이 정주영 씨입니다. 네네. 1992년에, 그때 이분이 나이가 70쯤 돼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냐니까. 그동안 기업하면서 정치인들 눈치만 봤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기억합니다.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런 해방감 좀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정부가 좀 일을 좀 잘했으면 우리 국가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런데 또 북한 통일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그 나라를 좀 잘 섬기지 못한다, 국민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나온 것이고.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지난 여름부터 광화문 집회를 이끈 주 테마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본 회프. 그러면서 문재인 하야하라, 문재인 탄핵하자, 문재인 퇴진이었는데, 그러면 기독자유통일당의 목표, 이번 선거 목표도 문재인 하야 또는 문재인 퇴진입니까? 저희들은 우리 헌법적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걸 알다시피 개인의 생명, 재산, 그다음에 뭐 생명, 재산, 자유죠. 이것을 중요한 가치를. 인간의 존엄. 그렇죠. 이게 없으면 국가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사회주의란 거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사상이라는 건 뭐 전 세계에 다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호하고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나라는 다시 좋은 나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거를 위해서 국민이 이걸 잘 교육시키고 알게 하고 이러면 다시 좋은 나라 될 거니까. 지금 정당 강령이나 목표나 정책 또는 그래서 당의 공약에 문재인 퇴진 또는 탄핵이 들어갑니까? 그래서요, 우리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알지만 우리는 아주 명쾌하고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보기 전에 우선 우리 우리 선거대책위원장님이 이번은 저희들은 이번은 4월 15일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럼 탄핵이란 말은 아직 안 들어가 있죠. 탄핵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말이죠. 대통령께서는 그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죠. 헌법을 잘 헌법을 준수하고 국토방위 잘하고 국민을 국기를 보호하고 국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선서를 했는데 그 선서를 벗어났어요. 많이 벗어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도 벗어났지만 헌법 65조인지 9조인지 보면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무가 있죠. 대통령의 책무가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수호, 헌법 수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 전부 다 벗어난 것 같은데요. 우리 조갑 선생님은 헌법을 저는 사실 사법시험 볼 때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거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 참 놀랐습니다. 강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운 거지 뭐 제가 외웠겠습니까? 헌법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대로만 하면 우리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미국하고 잘 지내. 우리 주변 강대국이 워낙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강한 나라, 우리에게 영토 욕심이 없는 그런 나라하고 또 이웃 우방들하고 잘 지내면 우리가 자유를 지키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점점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현실적으로는 뒤집을 수, 뭐 그것도 재심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사적인 이 평가는 논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했으니까 물러난 건데 승복한 것과 관계없이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 않는가 이런 점도 많이 지금 그 후에 밝혀진 바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재평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옳았냐 어쩌냐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우리 국가의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법률가 입장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면 당시에는 제한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것이 옳았냐? 그럼 계속 정확하게 사실이 다 밝혀진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하면 뭐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걸 봅니다. 그 지금 소추장 말씀, 국회에서 통과시킨 소추장은 사실은 검찰 수사 발표문 플러스 언론 보도를 합성한 거거든요.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조사하고 남이 보도한 걸 모아가지고 짜집기식으로 소추장을 만들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 결정이 나왔다는 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실적 근거가 약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보면은 독자적 조사를 다 하잖아요. 트럼프 탄핵 소추할 때. 이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요,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서두르지 말고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급히 우리가 달려와서 근거까지는 지금 수준이 좀 도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큰 교훈이 돼야 될 줄 봅니다. 지금 탄핵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저는 기자들의 잘못이 있고 선동보도, 과장보도를 한 기자들의 잘못이 크고요. 그 다음에 검사, 판사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에는 법률가가 없고 법률 기술자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법률가로서의 법 철학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확신 없이 그때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법률 기술을 해가지고 뭐 제3자 뇌물죄, 뭐 경제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플러스 형을 때릴 수 있다면은 법률 기술자만 있고 법률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률 풍토가. 네,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옛날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정말 열심히 정직하고 아주 바르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일한 동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어요. 뭐 시류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뭐 독일 나치 시대도 있었으니까요. 그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언론이 또 그걸 감시를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언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이란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이죠. 독립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저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검사 판사 양성하는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교육 과정에서 법 철학, 그 다음에 법 제도, 그리고 국제법 요 세 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사법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모든 이 법 집행의 근본 아닙니까? 그 교육을 사실은 저희들도 뭐 검사하면서 교육을 엄청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이념을 말이죠. 뭔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 기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수하다는 것을.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해야죠. 국가가 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다 제대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법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철학은. 시간이 좀 뭐 있으면 남자 따로 얘기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요새 금쪽같이 쓰시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나십니까? 저는 대개 한 대여섯 시간 잡니다. 잠 많이 주무십니다. 늘 그렇게.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시죠? 네, 아주 건강. 아주 건강. 이번에 저는 너무 이번 선거에 모든 걸 전력 투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은 선거 이후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구나 기독교 정신과 자유민주 이념을 빛을 내건 가치정당 아닙니까? 가치정당. 그럼 가치정당이면은 뭐 선거로 사라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를 근데 이번에 500만 표를 못 받으면은 뭐 정당 해산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조갑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치정당이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계속 우리는 그런 걸 지향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통일 준비도 해야 되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 해방을 위해서 교회는 또 70년을 기도해 왔거든요. 북한 해방. 기회가 왔습니다. 국가가 거의 소진이 됐어요. 북한이? 북한. 국가가 거의 소진. 좋은 말씀이네요. 국가 기력이 다 소진돼서 이제는 해야 돼요. 아마 제 생각은 말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그 국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네네. 근데 한국은 의사들이 잘 해가지고 정부는
최초 단계에서 실패를 했지만 구멍이 뚫렸는데 의사들이 제2진이 나가서 막았지 않습니까? 네. 막아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우수한 건 전 세계가 그렇죠. 알려진다고. 네. 또 가장 우수한 사람들 가장 우수한 사람들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방역 체계가 옛날부터 잘 잘 갖춰져 됐- 있었습니다. 잘 정부에서부터. 근데 그거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지금 혜택을 누가 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고요. 의사들이 잘했어. 그리고 언론과 야당이 제대로 비판을 못해서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아마 북한이 이번 코로나 사태의 이 광풍으로 북한이 넘어갈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는 최초의 정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소진했다는 말씀하고 같은 건데. 공력이 소진돼가지고 백성 먹여 살리지 못하죠. 먹을 거 못 주죠. 그 다음에 뭐 국경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죠. 배고픈 데 가서 먹을 거 가져온다는데 어떻게 지키나?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로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제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문을 닫았으면 스스로 제재를 했으니까 저 타격이 지금 대북 제재와 코로나에 의한 제재가 완전히 협공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조관 선생님은 저를 만나니까 뭐 이야기가 계속 재밌는지 뭐 계속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 김 원장님이 말을 아끼시니까 제가 아, 그래요? 과외로 지금 말을 하고 혹시 우리 시청자께 무슨 부탁드릴 말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기독자유 통일당에 저는 참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봉사가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예. 잘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0대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꼽아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네, 레이건 대통령, 네, 아데나워, 아데나워, 처칠, 네, 드골, 네. 5사람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한. 그런 점에서, 이번에 트럼프도 70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샌더스도 70대고, 바이든도 70대. 바이든도 그렇죠. 이 70대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 그래도 70대 정도 돼야, 예. 그게 좀 익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네. 훨씬 인상을 깊이 보고. 이 젊은 사람들 좀 기분 나쁘겠네요. 지금은요, 100세 시대 아니에요? 100세 시대니까, 좀, 아마, 국제적으로도 83세부터 노인으로 보든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즘 아까 그런 사람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80대까지 정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70대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